근데 제가 항상 최근에 강조드리는 건 이거잖아요. 스윙 투자 결국에는 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상승장 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매매법을 달리해야 되지만 믿을 수 있는 만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주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시장이 어렵고요. 특히나 제가 3달 전부터 내내 얘기했던 건 금투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금투세가 해결돼야지만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정책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초반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마치 금투세를 또 강행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최근에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스탠스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쏟아진 기사들도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시장 상황은 좀 급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 비컷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또 시장 변화, 곧 다가올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그리고 중동 전쟁의 확전, 이런 것 같은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9월, 10월을 시장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만전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한국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는 분명히 2024년 3월달 방송부터는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역배열이 나면서는 아무리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저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다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매매법을 달리해야 되고,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모아가기에도 괜찮지만 우리 같은 20, 30대들은 그런 종목에 잘못 들어갔다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다우존스는 또 보시는 것처럼 또 역사적 신고가 이틀 전에 또 나왔고요. 나스닥도 역사적 신고가로 향해 가는 굉장히 강한 우상향 차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나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초부터 7월 달까지는 우상향을 하는 굉장히 좋은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매일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대만 증시, 유럽 증시와 달리 우리나라 증시만 꺾였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었다라고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는 전문가들도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8월 5일 블랙먼데이의 폭락 이후로 N자형 패턴도 제가 방송에서 다 예측했었던 대로 흘러갔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었고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다시 이제 정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필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 증시 영향에 작은 악재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굉장히 약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2024년 7월 11일에 88,800원 찍은 이후로는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마저도 52주 신저가가 또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9월 2일 하루 빼놓고는 28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매도세가 그쳐야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황은 우하향하는 역배열 추세고요. 거기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3개월 내내 정배열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종은 2023년 배터리 장세 때 7월 26일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1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반등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제약바이오는 좀 어떻게 되나요?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전 6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내 상승을 했었고, 당연히 그 기준점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 시청 대형주가 정배열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고, 금리 인하에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3개월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한 30% 사이로 가격 조정은 각각의 이동평균선 지지를 봐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선정했었던 한올바이오파마와 삼천당 제약과 같은 경우는 결과를 살펴보면은 8월 30일에 선정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약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9월 30일의 모습입니다. 8월 30일에 종가가 4만 50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4만 250원에서 시작해서 쭉 밀렸거든요. 그 얘기는 4만 원대 강한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2023년도 차트서부터 살펴보면은 저항이 되는 지점들의 선을 연결해 보면은 약 4만 원대의 가격 저항이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8월 30일에 선정은 했지만 4만 원을 돌파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반대로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다만 한올바이오파마를 그 당시에 선정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박스권을 오래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방에서는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박스권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상방으로 갈 때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러다가 상방을 무조건 뚫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 박스권 상단에 올라올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윗공간에서는 비중을 다시 올려가는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특히나 좀 매매의 기법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달이 지난 9월 30일에 다시 그 4만 원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은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은 많이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돌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상방으로는 10% 이상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그 당시 선정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충분히 박스권 하단으로 갈 때 또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한올바이오파마는 실적주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를 하던가 확실한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던가 이런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삼천당 제약은 재무제표를 보시는 것처럼 실적주라고 보긴 어렵죠. 우리 시수 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맞지 않는데 왜 선정을 했었냐면 삼천당 제약은 2024년 2월 6만 원대에서 2024년 7월 12일 약 5개월 만에 4배 정도 상승한 굉장히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 당시 상승했었던 이유는 MSCI에 편입될 후보군으로 거론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SCI 편입이 결국은 좌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0일 선정 당시에는 고점 대비해서 약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좋게 보고서 선정을 했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61선을 제외한 모든 이동평균선은 충분히 수렴을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 시즌에 재료가 나와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61선을 목표할 수 있는 이 가격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8월 30일 선정 당시보다 지금 보기에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1년에 2번 하는 강의죠. 주식 스터디 강의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전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항상 최근에 강조드리는 건 이거잖아요. 실적주 스윙 투자 결국에는 분할 매수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상승장 때는 테마주를 하건 실적주를 하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매매법을 달리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이슈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대금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지수가 불안정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실적주만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올바이오파마와 삼천당 제약은 한 달 동안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선정했었던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선정 이후에 한 20% 오른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요. 파마리서치도 선정 이후에 20% 정도 오른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유한양행도 선정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퓨처캠도 선정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실적주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3년 연속 매출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채운 종목들은 결국에는 조정 때마다 내가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면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빠졌다고 빠졌네 나는 그럼 이 종목 안 봐. 그 사람이 또 틀렸네 가 아니라 당연히 하방을 지지하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실적주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해가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법을 꼭 지켜서 실적주 매매법, 테마주 매매법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매매법들을 꼭 지켜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0월에 이 종목들은 사보아가면 좋다 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현재 10월 3일 목요일 기준으로 가장 큰 이슈는 중동 전쟁이 과연 확전될 수 있겠냐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2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지수도 그런 중동 전쟁의 영향에 맞춰서 급락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수혜주는 당연히 방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섹터들이 대두가 되는,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었던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0월 첫째 주 상황에서는 방산주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시총 상위 업종들의 차트를 보면은 반도체는 역배열, 제약바이오는 정배열에서 가격 조정, 배터리는 1년간 하락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배터리는 실적은 좋지 않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특히나 거기다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봇 택시처럼 그 기대감으로 다시 좀 오르고 있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의 가장 큰 수혜주인 배터리 업종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이어서 현재처럼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따른 반등 종목들도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배터리, 그중에서 특히나 전고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추천해주신 두 개의 종목이 실적주가요? 한 종목은 실적주고 한 종목은 테마주인데요. 그 매매법은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방산 섹터에 있는 LRG 넥스원인데요. LRG 넥스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약 3년 사이에 10번 이상 선정했었던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실적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23일에 인적 분할 재료로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약 한 달 뒤인 9월 27일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로 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방산 섹터에서 가장 시총 대형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수급도 좋고 이렇게 시수 제재차에 딱 맞는 우상향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주 업종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재료로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방산의 수혜 재료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선정하는 LRG 넥스원도 제가 여러 번 선정했었던 방산주의 대표 종목인데, 일단 시수 제재차에서 수급부터 보면은 투자자 수급 동향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약 31만 5천 주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래서 조금씩 그 비중을 늘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수제재차에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22년도에 2조 2,208억 원, 23년도에 2조 3,086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3조 459억 원, 3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2년도에 1,791억 원, 23년도에 1,864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2,443억 원으로 역시나 3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현금 유보율은 100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745%로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도 100% 이상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이라는 실적주 요건에는 부합하는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제재차의 재료 부분을 보시면은 뉴스탭에서 대한항공과 LRG 넥스원이 헬기 성능 개량 MOU를 맺었다라는 기사, 또는 중동 위기가 커질수록 전쟁 수혜주는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호의적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LRG 넥스원과 같은 경우는 또 천궁2의 수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재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제재차의 차트를 살펴보면은 2023년 3월 6만 원대에서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실적에 맞춰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약 한 2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해서 완전 정매열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같이 역배열로 변환하거나 추세가 꺾인 업종들이 많은 반면에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재도 모든 이동평균선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견조한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10월 달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주 같은 경우는 약 이렇게 30%씩 급락했을 때가 분명한 매수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 모으다가 한 5% 정도 빠졌다 그러면 그때도 사모아야 돼요. 아까 실적주 같은 경우는 쭉쭉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일단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는 보지 않고 수급, 재료, 차트 이 세 가지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23일, 24일 양거래일이 굉장히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빠져나간 수급이 적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좋고요. 그리고 재료를 봤을 때는 테슬라 로보택시 재료라든지 또는 이 당시 원준의 급등 이유인 삼성전기의 전고체 개발 소식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 양봉을 깨지 않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양봉 이탈은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고, 보시면은 9월 23일에 종가인 12,720원이 이 원준의 현재 기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11선도 그 부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위에서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구조로 간다면 매물대를 살펴가면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적주 같은 경우는 시, 수, 제재차를 다 봐야 되지만 테마주는 재무제표를 제외한 수급, 재료,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주식 강의 때 말씀드리는 여러 원칙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 단단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런 심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원칙을 본인이 분명히 세웠다면 그 원칙은 당연히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 강의를 듣던 어떤 책을 보던 간에 분명히 본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 원칙을 세웠다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에만 훌륭한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